안녕하세요. 자, 이제 그 채무불이행과 구제에서 그 전 시간에는 그 강제 집행, 강제 이행 부분을 봤고, 이제는 손해배상 부분을 보겠습니다. 손해배상이 상당히 그 내용이 좀 복잡한데, 우리가 이제 그 뭐 청구의 어떤 근거,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이런 게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 또 이행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이행, 강제 이행과 손해배상 이 부분이니까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죠. 자, 의의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390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되겠죠. 손해를 보면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생긴 불이익이다. 그래서 성설은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이익과 위법행위가 있은 후의 현재 이익의 차이, 즉 차익설이 통속할파로 역대해져죠. 그리고 추상적 손해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손해의 정도를 따질 때 어떤 걸 손해로 볼 것인가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뭐 당한 손해,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말 1억 원은 청구해야겠다, 마음대로 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그 자기 주관에 따라서 뭐 손해액을 산정하고 손해 발생 사실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기 분류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가 있는데, 비재산적 손해를 정치적 손해라고도 하고 금전배상을 특히 위자료라고 합니다. 용어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적적 손해, 소극적 손해가 있는데, 재산적 손해를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누고, 적극적 손해는 기존의 이익이 멸실 감소 됨에 따르는 손해고, 소극적 손해는 장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기존의 이익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적적 손해, 향후의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뭐 기대 수익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소극적 손해겠죠. 그래서 이 구별 실익은 맨 아래 보시면 적극적 손해는 이른바 통상 손해지만 소극 손해는 특별 손해로 되는 수가 많다는 데 있다. 많은 경우가 많다. 뭐 이런 거죠. 자, 손해배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해배상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원상회복주의하고 금전배상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죠.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라든가 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 예컨대 민법 764조는 명예훼손의 경우에 손해배상이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뭐 그 형태는 뭐 알 수 없어요. 뭐 시본에 공고를 한다거나 이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명예회복하는 방법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고, SNS에 올린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전보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구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이 전보적 손해배상 개념이란 건 뭐냐면, 세 번째 줄 보실래요?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하는 액수만 보상하는 것. 그러니까 손해액만 배상하겠다. 그 배상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기존의 논의였는데, 최근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만 하다 보니까 이게 위법적인 행위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그 피해자에 대한 구제 말고도 그런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예방적인 목적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이 들어왔는데, 자,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에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손해 성격을 띤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의 전보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장래의 가해자가 똑같은 불법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동시에 다른 사람 및 기업 단체가 유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주된 목적이 있는 제도고,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을 한번 볼까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데, 본래 채권에 대한 담보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에도 미치고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본래 채권 성질에 의해 정해지고 채무불이행 시부터 소멸시효 진행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본래 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지연배상 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이전된다고 생각하죠. 동일성이 있으니까 본래 채권과. 그래서 OX지문 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무자에게 이를 주장한 때로부터 소멸시효 진행이 개시된다? 그건 아니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본래 채권하고 동일하니까 그 채권 채무불이행 시부터 소멸시효 진행이 개시되는 거죠. 자, 손해배상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이제 민법 그 기준이 393조에 나와 있어요. 1항과 2항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통상손해의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만 1항에 나오고요. 특별한 사정에 기한 손해, 특별손해는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2항에. 이런 거를 이제 상당인과관계설 나아가 절충설을 취한 걸로 보는데, 자, 통상손해를 보겠습니다. 채무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한도로 한다. 통상손해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행이 있으면 사회의 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뭐 어떤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그럼 그 차임 상당액 뭐 이런 것들은 그 일반적으로 뭐 그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사회 통념상. 또 채무자의 예견 가능성 유무를 묻지 않고 그 전부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손해 볼까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는데 특별손해는 채권자에게만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의 기초에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니은번에 특별사정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범위는 발생된 손해 전부가 아니라 그러한 특별한 사정 하에서 통상 생기는 손해를 한도로 한다. 손해 전부가 아니에요, 또. 그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통상적으로 생기는 손해. 이 부분을 청구하는 거죠. 그리고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결정하는 시기는 채무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통설 판례고요. 이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은 채권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고 싶으니까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고의가치를 채권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특별한 손해 부분도 청구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이나 이런 걸로 상대방한테 고지를 하는 거죠. 내용 증명의 형식이 뭔지 압니까? 똑같은 거 세부 작성해요. 우체국 가져가세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한 분은 뭐 등기 발송하고 한 분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한 분은 그 소인 찍은 상태에서 그대로 돌려줘요. 그 돌려주는 거를 증거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증명이 상대방이 수령했는지 누가 수령했는지도 추적이 가능해요. 그 우체국 사이트에 보면은 등기 번호를 치면은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수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 증명을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그 OX 문제 보면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통상손해에 특별한 손해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다? 아니죠. 통상손해죠. 그리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알았을 때 하나요? 아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하나요. 배상 책임이 있다. 자,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기준 가격을 한번 볼까요? 재산적 손해배상액은 재산적 가치의 금전적 평가액인데 비재산적 손해는 이를 직접 금전으로 평가하는 게 불가능하죠. 나의 어떤 정신적인 고통 이걸 어떻게 평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액은 배상 권리자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액을 청구를 하고 그 법인 내에서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금액을 결정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청구 금액,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한꺼번에 최대한 청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재산적 손해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 위자료 명목이 이걸 보완해주는 역할을 주로 실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조금 더 위자료 쪽으로 해서 이 정도 더 이렇게 가산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청구를 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사는 판단을 내릴 수 있잖아요. 처분권주의 아시죠? 처분권주의, 본론주의 이런 원칙상. 그리고 기준 시기를 보면 책임원인 발생 시설 그리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설이 있는데 책임원인 발생 시설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 가격을 적용하고 그 후 가격 등기는 특별손해 범위에 의해 처리된다는 견해고 사실심 구두변론 종결시설은 손해배상 채권 발생 시에 확정되는 것은 손해뿐이고 그 평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를 소송으로 할 때는 결국 구두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견해죠. 그래서 전자에 의하면 등기된 가격을 특별손해로 보는 데 반해서 후자는 통상손해로 보는데 판례는 책임원인 발생 시설이다. 예컨대 이게 이제 타임이고요. 가격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일반적으로 가격 뭐 프라이스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 시점과 이 시점이 있어요. 이게 책임원인 발생 시설이에요. 책임원인 발생 시. 그리고 여기가 사실심 구두변론 종결시.
당연히 이 뒤에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가격이 이렇게 어떤 객체의 가격이 여기서 쭉 올랐어요. 그러면 책임원인 발생 시로부터 이 금액 있잖아요. 이 부분. 가격 등기. 이 부분을 통산손해로 볼 것이냐, 특별손해로 볼 것이냐가 문제죠. 통상손해로 보는 게 청구하는 채권자 입장에서 유리하겠죠? 당연히 다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근데 특별손해로 보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어렵겠죠. 그래서, 통설 판례가 주로 이제 책임원인 발생 시설로 보기 때문에 이 가격 등기 부분은 어떻게 본다고요? 특별손해로 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 장소는 채무의 이행지에서 가격을 표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특수 문제를 볼까요? 현재 가액의 측정, 중간이자 공제라는 게 있는데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액을 취득할 관계가 침해된 경우에는 현재의 손해액은 장래의 가액 자체가 아니다. 장래의 가액으로부터 중간이익을 공제한 것이 현재의 손해액이다. 그렇죠. 어떤 이득을 본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공제해야겠죠. 근데 중간이익 공제 방식이 뭐 달리 계산 방법, 호프만식과 복리 계산 방법, 라이프니츠식이 있는데 판례는 일반적으로 호프만식을 취하고 있는데 일반적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금액이 일단 과실상계 부분을 볼까요? 자, 채무불이행이 있어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채권자의 과실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손해 공평 부담 견지에서 신식상 인정되는 제도인데 민법 396조에 정하고 있어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자체에 관해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와 채무불이행이 생긴 후에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를 보면 밑에 세 번째 줄 채무자가 채권자의 과실의 존재 및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심리 결과 채권자의 과실을 인정한 때는 직권의리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합니다. 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이런 영역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직권으로 판단해라. 손익상계.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받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에서 이익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당연하다. 그렇죠? 중간이익도 공제되고 이익이 있으면 이 손익상계를 통해서 이익도 공제되고 그래야 적절한 손해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징. 손해배상액은 약정이율에 산정되고 약정이 없는 때는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됩니다. 그리고 금전채무불이행은 채권자는 손해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 앞쪽에 나왔죠.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장차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수가 있는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하죠. 이거는 그 제도의 목적, 즉 취지가 손해발생 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분쟁 발생을 미리 방지해서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할 뿐만 아니고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입증 곤란을 덜기 위한 게 가장 크죠. 뭐 손해액, 손해발생 사실 이런 걸 입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건 부분을 볼까요? 배상액 예정계약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 전에 체결해야 한다. 그래서 미리 체결해 놓는 게 예정이 아닙니까? 그리고 근로기준법 27조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뭐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런 게 예약이 되어 있으면 아까 위에 채무자에게 심지어 경고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원만하게 그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근로자가 보통 약자니까요. 그래서 이런 특별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전 이외의 것으로 하는 것도 무방하겠죠. 대부분 금전으로 하지만.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이 있는데 뒤쪽에 보면 채무이행을 확보 강제할 목적으로 채무불이행 시에 실손해배상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일종의 제재금으로 따로 받는 게 위약벌이에요.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 이게 구별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재금입니다. 위약벌은. 그리고 양자의 구별은 민법 제394조 제4항은 위약금의 예정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돼 있죠. 그럼 위약벌이라는 점은 청구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추정이라고 하는 거니까 반증을 통해서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 OX 보면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간주한다? 아니죠. 추정이죠. 그래서 이 용어가 중요한 겁니다.